점심 먹고 자원순환 관련된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놓고 자자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허선 활동가님께서 졸지 않게 재밌게 강의를 해달라. 법률 강의하면서 재밌게 강의해달라는 소리는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일단 오늘 PPT가 제가 매립되는 걸 간접 매립량이라고 해요. 간접 매립량이 3톤이죠. 그래서 매립되는 총량은 직접 매립량, 간접 매립량에서 23톤입니다. 최종 처분율이 23%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활용률, 소각률, 매립률 체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환 이용률은 재활용률보다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최종 처분율은 매립률보다 무조건 높아져야 이런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폐기물의 실제 흐름과 유사한 지표를 관리해보자 라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이 통계 관리 체계는 이렇게 실질 재활용, 순환 이용률과 최종 처분율의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한 체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표를 때렸잖아요. 목표를 때려가지고 이 업체가 목표를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라고 해서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유사한 제도가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업 자율이었어요. 기업들이 그냥 자기가 계획만 보고 자기 계획만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실적만 보고하면 땡이었던 건데 이거는 목표를 부여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냐 못하냐 이것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들은 목표 달성 못하면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사실은 기업들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놀랍게도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 못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 못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목표 달성해. 한번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렸는데 또 달성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환경부가 삐져서 에이씨, 인터넷에 공유할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 공유단을 공유합니다. 그걸로 땡.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환경부에도 이게 제도가 자꾸 운영되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시행 초기에 기업들을 달래면서 일단 제도는 도입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완화된 조치로서 도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용들이 쌓이게 되면은 좀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과에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구가 시민단체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막 대상 사업자 공고부터 시작해서 자료 받아가지고 목표 부여하고 하는 게 3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받아가지고 실적 점검해서 명령 때리고 이행했는지 해서 또 3년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 최초의 목표, 최초의 준비 작업 시작해서 처리가 완결되는 게 6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또 해마다 계속 또 목표를 새롭게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제도 이행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년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그냥 5년 단위로 목표를 해서 5년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는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대상이 되는 것은 제품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되면은 환경부가 순환이용성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업들 보고 가령 재활용이 안 되게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제한이 안 되는 거네 이거 고쳐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기업들이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혹은 유해성이 낮은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가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순환 이용성 평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 권고를 때려요. 개선 권고를 때려서 개선 권고를 안 따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과태료를 하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결과 자체가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낙인이 찍히니까 위협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나 자원순환 성과 관리 제도나 최초의 자원순환 기본법이 어쨌든 제도가 도입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좀 많이 타협하는 제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가 운영되면서 강화될 예지로 상당히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순환 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을 미리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차 제도에서의 마지막 해인 거죠. 그래서 1차에서는 지금 2018년, 2019년 이런 제품들을 평가했고요. 지금은 비대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순환 이용성 평가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동시에 앞으로 3년 동안 또 매년 평가해야 될 대상 제품군은 또 지금도 작업해서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지를 몰랐으면 사실 막 계속 환경부가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도 저게 뭔가 싶겠지만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환경부가 보도자료로 나왔을 때 올해 다음 2차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에서 3개년 평가 대상들이 공개가 되면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項目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의견 수렴 절차는 없습니다. 세 번째가 처분 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제도예요. 일단은 처분이라고 하는 용어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이나 매립을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분 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각 처분 부담금, 매립 처분 부담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처분 부담금 제도는 일종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재활용 비용이 많으냐. 그런데 소각 비용이나 매립 비용이 소각 비용이 8,000원이고 매립 비용이 5,000원이야. 그러면은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소각을 안 하고 재활용을 안 하고 다 소각이나 매립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소각에 대해서는 부담금 2,000원 때리고 매립에 대해서는 부담금 5,000원 때리면 혹은 2,100원, 5,100원을 때리게 되면 소각 비용과 매립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인위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요.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립세, 랜드필 텍스 이런 개념으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직접 부과합니다.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처분 부담금을 냅니다. 부과 주체는 광역지자체가 내요. 광역지자체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25개 구 대상으로 해서 매년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한 양에 대해서 부담금을 걷어요. 부담금을 걷어서 환경부로 줘요. 환경부로 주면 환경부가 이걸 받아서 다시 70%는 지자체 줘요. 30%는 환경부가 먹어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100% 환경부가 다 먹는 부담금을 다 국고로 환수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지금 처분 부담금 요율을 보게 되면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는 매립은 15,000원, 소각은 10,000원, 사업장 폐기물의 불연성 폐기물, 타지 않는 쓰레기는 톤당 10,000원,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매립하면 25,000원, 소각하면 10,000원
건설 폐기물은 매립하면 3만원, 소각하면 만원 이렇게 처분 부담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이거 무슨 뭐지? 용산구라고 치면 중구인가요? 사소한 걸로 하지 마. 중구, 오케이. 중구가 원래 2020년에 10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2021년에 서울시에 1000만 원을 소각 처분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중구로부터 1000만 원의 소각 처분 부담금을 받아서 환경부로 주면 환경부가 다시 700만 원을 서울시로 줘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처분 부담금 요율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매립세와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낮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립세가 톤당 10만 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마찬가지로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 매립 처분 부담금 요율이 너무 높게 책정하면 또 난리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좀 낮은 요율 책정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요율로 진짜 소각이나 매립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쏙내를 털어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100%일 겁니다. 근데 그 딜레마는 뭐냐면 소각 매립 처분 부담금을 급격하게 높일 경우에 어떤 것이 우려가 되냐면은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처리의 양이 늘어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을 보면서 잘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이 있어요. 아까 전에 톤당 10,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의 부담금을 때릴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때려요.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는 부담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무조건 감면받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받고요.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 그다음에 섬에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거,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데 1번이 일단은 요것만 봐서는 도대체 저게 뭘까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감면 조합. 뭔지 모르겠죠. 발전사 애들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사 애들 때문에 이 조항이 도입된 거예요. 석탄 화력 발전소 애들은 석탄 화력 발전을 하게 되면 석탄재가 나오잖아요. 그럼 석탄재는 사실은 뭐 80% 이상이 재활용이 돼요. 그런데 이 석탄재의 그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계절적 수요예요. 주로 시멘트나 건설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데가 되면 석탄재가 안 나가요. 그러면 발전사 애들이 지금 자기 앞에 다 자체 매립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석탄재를 다 매립을 해요. 일단. 매립을 한 다음에 다시 수요가 살아날 때 그걸 파다가 다시 재활용을 해요. 화력발전소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처분부담금 요금 정도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20페이지까지 못 나왔어요. 큰일 났네. 폐기물 관리법은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일단은 폐기물 관리법의 구성이 크게 3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폐기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 오묘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 조항에 따라서 폐기물이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 전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면 그 다음부터 폐기물 관리법의 그 무수한 조항들을 다 따라야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 아닌데 폐기물로 관리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오버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인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폐기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관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되거든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은 꽤 처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관리하는 이것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내려졌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폐기물이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 규정이 달라집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냐, 생활 폐기물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활 폐기물이면 처리 책임의 주체가 지자체가 돼요. 사업장 폐기물이 되면은 처리 책임의 주체가 배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처리 책임이 되게 되면 지자체 공공 처리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면 굉장히 처리의 절차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 생활 폐기물 쪽으로 옮겨가고 싶어하는 그런 유인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에 폐기물 종류가 결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인 폐기물 관리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폐기물의 정의인데 폐기물 관리법 제2조 1호를 보게 되면 폐기물의 정의가 나와요. 폐기물이란 땡땡땡땡땡땡 해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장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폐기물 관리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요 한 문장 가지고 폐기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뭘 논의가 깊게 이어질 갈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거 가지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어져갑니다. 심지어 재판의 대상이 된 거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불용성이라고 하는 거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 의미의 불용성, 주관적 의미의 불용성. 그러니까 객관적 의미의 불용성은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거죠. 내가 봐도 저건 필요 없는 물질이고 저 사람이 봐도 필요 없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크게 없어요. 가령 암 환자를 수술했어요. 암 환자를 수술해서 그 암 덩어리를 이렇게 떼내잖아요. 적출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 몸에서 적출해낸 암 덩어리를 다 쓰레기로 보지. 저건 반드시 누군가에게 필요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유해 폐기물의 경우에는 저 객관적 의미의 불용성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주관적 의미의 불용성이 되는 것은 유해하지 않으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필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들. 이 경우에 이것을 폐기물로 볼 거냐, 폐기물로 보지 말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슨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폐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일본은 폐지하고 고철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폐지하고 고철이 폐기물이에요. 대법 주로 이런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이냐 아니냐와 다툰 대법원 판례의 제1호 판례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 1호 판례가 이제 돈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돼지 가죽을 가공하는 쪽에서 돼지 가죽을 가공하다 보면 돼지 가죽에 붙어 있는 돼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돼지 가죽 가공하시는 분이 돼지 기름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제 단속 나와가지고 이 돼지 기름은 쓰레기인데 왜 쓰레기로 관리 안 했냐? 쓰레기로 관리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했어?
다음에 이 대지기를 갖고 가는 사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허가 있어? 없네? 폐기물 불법 처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심지어 돼지기물 돈 받고 팔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받고 심지어 팔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폐기물이냐. 이거 가지고 당연히 이제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을 거고 행정소송을 하다가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떻게 내렸을 것 같아요? 폐기물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배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가져가는 사람의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 기름은 비록 돈을 받고 팔았다 하더라도 돼지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필요 없는 물질 아니야. 그래서 그 돼지 기름은 폐기물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적 판단설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유가로 거래되는 거면 그거는 배출하는 사람한테 필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가로 거래되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명백하게 저걸 자원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뭐 의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폐기물로서 투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폐기물이 아닌 걸로 빼줘버려요. 규정은 동일한데 해석은 전혀 반대로 가요. 왜냐? 일본은 신뢰 자본의 기반이 높고 깊고 우리나라는 서로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행정의 기본적인 사고는 그런 거죠. 바늘만한 틈새만 허용해줘도 지적기들은 다 불법 조직일 거야. 그러니까 아예 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바늘 구멍만한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다 이거는 폐기물이야. 딱 먼저 전제를 해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빼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법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폐기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도 많이 터졌어요. 어떻게 터졌냐면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는 항상 조폭이 개입합니다. 일본은 야쿠자가 개입하죠. 어떻게 개입했냐면은 일단 이중계약을 개입해요. 쓰레기인데 돈 주고 사는 걸로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는 돈 처리비를 받는 거죠. 근데 표면적인 계약은 돈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야쿠자들이 개입해서 불법 투기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배출하는 자의 관점에서 필요성 여부를 따진다. 그래서 폐기물로 분류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폐기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이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데 타법에서 오염 물질로 관리하는 것들은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가게 됩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용기에 들어있지 아니한 기체 상태의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냥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대오염 물질. 이런 것들은 폐기물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역으로 해석하면은 기체 상태의 물질인데 용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예요? 폐기물이에요. 에어컨 냉매 같은 거. 다 기체. 심지어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CCS라고 혹시 아세요? 탄소 포집.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굴뚝으로 탄소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온실가스 줄이는 게 석탄을 안 떼는 게 아니라 석탄을 떼고 온실가스 CO2가 나오면 CO2를 포집해서 아주 고압으로 압축을 시키게 해서 저 지하 깊숙한 곳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탄소 포집 및 저장, 그러니까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거든요. CCS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 법률에서 굴뚝에서 탄소를 포집하잖아요. 이것이 이산화탄소가 쓰레기예요.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적용된 가축의 사체는 폐기물로 안 봅니다. 그러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축을 매몰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가축의 사체가 발생하잖아요. 일단 가축의 사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에요. 그러면 폐기물은 허가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못해요. 만약에 그 땅에 묻겠다라고 하면은 폐기물 매립 시설에 가축의 사체를 묻어야 되는 거죠. 폐기물 관리법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방역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방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역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라고 보고 폐기물의 어설픈 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부분은 감소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축의 사체는 매립이 아니라 매몰 처리를 해요. 그냥 전염병이 발생한 인근에서 그냥 구덩이 파고 비닐 깔고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폐기물 매립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조치예요. 그 가축의 사체의 매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문제, 온실가스 문제, 매립가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예 폐기물 관리법에서 빼버리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엄격하게 해석을 하니까 야 자원순환 뭐 사회를 뭐 하면서 그 폐기물을 재활용이 잘 되는 것도 자꾸 그렇게 폐기물로 분류를 해버리게 되면 재활용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밑에서의 불만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폐기물로 다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거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 그 재활용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령 맥주 회사에서 맥주를 짜고 난 맥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맥주 박이라고 하거든요. 주박.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료나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깨끗한 그 유기물질인 거죠.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는 이게 사업장 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사료회사로 보내려면 그 사료회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허가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료회사가 사료 만드는 회사인데 굳이 또 막 그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허가도 받고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받으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규제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맥주 박에서 나오는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재활용이 잘 되는 것들이고 불법 투기될 가능성도 없고 환경오염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 이걸 좀 폐기물을 빼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그냥 아무 사료회사나 다 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이게 원활하게 잘 유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해서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자원 인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서 즉 돈 받고 팔려서 불법 처리될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안 쓰고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쓰려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리비를 받으면은 처리비 자체가 자기 수익이니까 처리비만 받고 불법 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배출자로부터 돈을 주고 사면 불법 처리할 가능성이 적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성이 일단 있어야 된다. 유가로 거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뭐 이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을 하는 거죠. 환경부에. 그러니까 환경부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을 해서 순환자원이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폐기물로 빼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령 오비가 있고 하이트가 있어요. 둘 다 맥주를 짜면 맥주 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오비는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해요. 하이트는 신청을 안 해요. 둘 다 똑같은 맥주 박인데
오비는 이때 맥주방은 순환자원으로서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이트는 순환자원 인증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쓰레기예요. 순환자원 인증은 개별 신청 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환자원 인증제에서 사실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그 고물상 이슈가 뭐냐면요. 그 폐지, 고철도 국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로 분류가 돼요. 쓰레기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 토지의 용도별로 입지 규제를 하는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수집장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있는 고물상들은 모조리 불법이에요. 그 고물상들이 지금 20년 이상인데 아주 묵은 민원이 이겁니다. 우리를 합법화 시켜달라. 일단 상태 자체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불법이죠. 그래서 고물상들이 요구했던 거는 폐지나 고철을 아예 쓰레기 분류해서 빼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폐기물이 아니니까 고물상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입지 규제에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물품의 도매 장소가 되거든요. 지금도 사업자 등록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 고물상들은 중고 물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취급하는 물품은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입지규제 적용을 받아서 빼달라고 하는 한 경우는 폐지나 고철을 폐기물이 아닌 걸로 모조리 빼줘버리게 되면 뭔가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폐지나 고철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폐지나 고철은 유해성이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 폐지나 고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해성이 있는 폐지나 고철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관리의 사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폐지나 고철에 대해서 순환자원 인증을 신청하면 순환자원이 되면 쓰레기가 아니니까 입지규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환자원 인증은 그 신청한 자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고물상은 폐지나 고철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각 개별 가정별로 순환자원 인증을 신청한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순환자원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다 하더라도 이 고물상에서 빠져나가는 폐지와 고철이 순환자원인 거지. 이 고물상이 받는 폐지와 고철이 순환자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입지 규제는 적용을 받는 겁니다. 고물상들이 환경부로부터 뒤통수 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건데 개별 업체들이 개별 신청으로 순환자원 인증 제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으로 해가지고 순환자원 인증제를 두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신청, 개별 기업들이 지금 순환자원 인증제도 인정제를 해야지 이제 이게 순환자원이라고 봐주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서 인정받는 그거만. 근데 그러면 저는 그거 있잖아. 아까 전에 맥주하고 찌꺼기 그게 하나의 품목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면 안 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자원 인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시행 초기에 그렇게 그냥 뭉태기로 듬성듬성 인정해서 빼주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자료가 경험과 자료가 축적되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폐지나 고철 같은 경우에도 좀 조사를 해서 뭔가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순환자원이다 라고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재 제도는 그런 겁니다. 지금
폐기물의 종류만 설명을 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류 구분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폐기물의 종류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배출원 중심이에요. 배출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처리 책임의 주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 종량제 공투부에 넣어서 지자체가 관리,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관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법에서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면 다 생활 폐기물이에요.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사업장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은 생활계 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을 묶어서 생활 폐기물, 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영어로 보게 되면 생활 폐기물은 MSW로 영어로 또 발음해 주셔서 Municipal Solid Waste 도시 고형 폐기물이라고 외국 자료에서는 MSW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냐? 왜 생활계가 붙었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성상은 유사해요. 다만 양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정계, 사업장으로서 영리 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평균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큰 뭐 유통마트라든지 큰 경기장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평균 기준으로 300kg이 넘어가면 얘들은 사업장 쓰레기. 하루 평균 200kg 나오면 얘들은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하고 성상은 유사한데, 야, 니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거잖아. 그럼 니들 돈 주고 처리해. 공공이 처리하게 되면 공공이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니들 돈벌이 하는데 우리가 밀어줄 필요는 없어. 약간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00kg 이상. 다음에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뭐냐면 환경 관련된 법률에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대기업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처리시설 뭐 등등등의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다 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냥 쉽게 공장에서 기계 설치해서 돌리면 웬만해서는 다 걸려요. 소음, 진동, 폐수, 뭐 하여튼 분지 뭔가에 환경 관련된 배출시설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 설치해서 기계 돌리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다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 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그래서 건설공사의 시작과 건설공사의 끝까지 해서 나오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을 넘어갈 경우 건설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사를 가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기간 내에 폐기물이 4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생활쓰레기예요. 5톤 100kg이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 폐기물이 되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건 논의로 치고 어쨌든 5톤이라고 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건설쓰레기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건설공사의 시작과 건설공사의 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3월 달에 공사가 끝났어요, 내년. 그랬을 때 12월 달에 2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에 4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톤, 4톤이니까 각각 생활쓰레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총 해서 6톤이 발생했으니까 이건 건설쓰레기예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정 폐기물은 그냥 유해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해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폐기물. 이게 뭐냐면 그냥 유해 폐기물이라고 사실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유해 폐기물이라고 센 워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민원도 많아지고. 유해 폐기물 소각장, 지정 폐기물 소각장,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유해 폐기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다가 우리나라는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아주 순화된 용어를 씁니다. 지정 폐기물은 그냥 유도 폐기물, 유해 폐기물을 의미한다. 지정 폐기물은 다시 의료 폐기물과 기타 지정 폐기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타 지정 폐기물은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 중금속이 들어가 있거나 다이옥신, PCB 등등의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들을 기타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의료 폐기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그냥 폐기물이다라고 보면 되고,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 의료 폐기물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한 폐기물, 그러니까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했거나 환자의 몸에서 끄집어냈거나 이런 폐기물을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300kg 미만이면 생활쓰레기,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300kg 넘어가게 되면 사업장 쓰레기, 그러니까 사업장 일반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 수액 있죠, 링겔 가방이 있고 여기 안에 수액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줄이 있잖아요. 링겔 줄, 수액 세트라고 하는데 링겔 줄이 쭉 있고 여기 주사 바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링겔 가방하고 링겔 줄은 뗐다 붙여 달 수 있었죠. 그럼 뭐야? 환자하고 접촉한 거는 요 링겔 줄 제일 끝에 있는 바늘이잖아요. 바늘이 환자하고 접촉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링겔을 감았고 이걸 떼갈 때 간호사가 요거 링겔 백하고 요걸 안 떼고 같이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의료 폐기물. 요걸 떼요. 떼면 요거는 포장재 폐기물로서 재활용 대상. 요 링겔 줄은 의료 폐기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쓰레기는 발생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어요. 우리 집에서 죽었어요. 그럼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뒷산에 묻었다. 그러면 쓰레기 불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햇비가 돌아가시면은 뒷산에 편말 없이 묻어라. 편말을 세우면 걸린다. 흔적이 나오니까. 원칙상 그런 거고,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동물 화장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로 처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의 차원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파서 동물병원을 가서 죽잖아요. 그럼 의료 폐기물. 그래서 의료 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 쓰레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으로 왕진을 갔어요. 왕진을 가서 거기서 주사를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주사기는 생활 쓰레기예요. 병원에서 주사를 놓잖아요. 이 주사기는 의료 폐기물입니다. 그 자동차 배터리 있죠? 자동차 배터리인데 납 배터리잖아요. 그 납 배터리 안에는 그 전해액으로서 황산을 써요. 산.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자동차 납 배터리는 안에 있는 그 전해액, 그 황산 때문에 폐산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이 폐산은 지정 폐기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배터리를 갈잖아요. 그럼 그때 교체된 폐 배터리는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거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집에서 내가 그냥 갈았어요. 그러면 생활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냐 사업장 쓰레기냐라고 하는 것은 배출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에서 배출되는 거냐, 생활 폐기물 배출이라고 분류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거냐, 이걸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도해봅시다. 대학생도 까지는 가야 됩니다. 자, 폐기물 관리법에서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쓰레기 처리는 수집 운반, 보관, 수집 운반 보관, 그다음에 처분,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배출되면은 이것은 수집 운반 보관한 다음에 재활용을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폐기물의 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땅속에 묻어서 완전히 우리의 인간과 격리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필요 없는 물질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 필요 없는 물질을 필요한 물질로 전환시켜서 인간이 다시 쓰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물질을 이동시켜서 하게 되면은 폐기물의 처리라고 하는 게 끝이 나는 거예요. 어렵죠? 폐기물은 그냥 처분과 재활용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다. 폐기물 처리나 쓰레기. 그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처분과 최종 처분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때 이제 소각, 매립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소각, 매립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약간 잘못된 이해예요. 소각, 매립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소각은 중간 처분에 해당되고 최종 처분이 매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땅에 묻는 매립을 하기 전에 매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소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부피를 확 줄여서 소각제를 내는 이거를 그래서 소각을 열적 중간 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태울 수 없는 것들은 꽉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꽉 줄여서 땅에 매립해요. 그러면 매립 공간을 줄이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꽉 압축시켜서 부피를 줄이는 것을 기계적 중간 처분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미생물로 분해를 시켜버리다 그러면 생물학적 중간 처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그러니까 최종 처분 매립을 하기 전 단계에 매립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중간 처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립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처분을 한 다음에 결국은 최종 처분, 매립을 함으로써 쓰레기를 땅속에 묻어버림으로써 인간과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처리의 한 흐름이 되는 거고요. 또 한 흐름은 재활용을 해서 다시 유용한 물질로 만들어서 인간이 다시 쓰는 거죠. 원료나 에너지로 쓰는 게. 즉, 불필요한 물질이 폐기물인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공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재활용이에요. 그럼 불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폐기물에서 폐기물이 아닌 물질, 그러니까 원료나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불필요한 물질을 필요한 물질로 바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데? 불필요한 물질이 필요한 물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건데? 왜 이렇게 바뀌면은 폐기물이었다가 폐기물이 아닌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준이 뭔데? 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게 되죠. 이 기준이 그냥 재활용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재활용 기준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다 상세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재생원료로 만드거나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었다. 이게 재활용 기준이에요. 또 뭐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해물질의 함유 기준들을 여기서 이만큼 낮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준들을 설정해 놓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폐기물의 재활용 관련된 기준은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해요. 재활용이 된다라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냥 목록으로 쭉 나열하고 이 목록 이외의 방법으로 재활용 못하게 합니다. 이게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기술이 나왔어. 신기술이 나왔는데 이 목록이 없어요. 그럼 재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돼요. 근데 법 바꾸는데 짧아야 1년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아주 선량한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막 공무원 막 두세 번 바뀌고 해버리면은 이제 신기술 개발해서 만세 이제 난 떼돈을 벌 거야 했다가 이제 그 사이에 푹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의 신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많은 규제로서 너무 작용을 하면서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게 포지티브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 이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누구죠? 윤 장관이 계실 때, 윤석열 장관이 계실 때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에 그 기준이, 재활용 기준이 없는 경우에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게 되면 법에서 그 기준이 없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재활용 환경성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매체 접촉형 재활용과 매체 비접촉 재활용. 매체 접촉형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매체, 토양이나 수질 등과 쓰레기가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재활용 얘기합니다. 말을 되게 더럽게 어렵게 써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주물사라든지 주물사라고 하는 쓰레기가 있어요. 이게 금속 금형 뜨잖아요. 모래로 금형을 떠요. 그게 생물 부어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래로 만든 털 자체가 부서지면 모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물 털 모래라고 해서 주물사. 이런 쓰레기 종류가, 폐기물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주물사라든지 철강 슬래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재활용 어떻게 많이 하냐면 굉장히 저급한 재활용 방식인데, 건물 도로 같은 공사할 때 이제 성토를 하잖아요. 이 성토용으로 깨끗한 흙을 써야 되는데 흙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요. 이런 게 이제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쓰레기가 토양하고 바로 접촉하잖아요. 이런 걸 매체 접촉형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물하고도 접촉하지도 않고 토양하고 접촉하지 않는 매체 비접촉형 재활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매체 접촉형 재활용에서 환경성 평가를 뭐 이렇게 막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뭐야 이렇게 알고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매체 접촉형 재활용은 뭐야? 환경적인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서 그 평가 절차가 까다롭고, 매체 비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는 환경성 평가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 일단 목록이 있고, 이 목록에 재활용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고, 이 목록에 없는 것은 재활용 환경성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에너지 횟수는 뭐 에너지 횟수 유형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세면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용어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가 도대체 뭔 차이냐?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에요. 재활용이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개념 이해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해요. 우리 일반인들은 재활용 그러면은 재생이용, 물질 재활용하는 요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사용하고 구분되는 재활용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재활용은 그냥 재사용과 구분되는 물질 재활용 정도의 의미로 재활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법적 개념의 재활용은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활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써요. 법적 개념으로.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진짜 난감해지는데 재활용 영어로 뭐죠? 뭐 이걸 조사하십니까?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리사이클링은 물질 재활용을 못해요. 영어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법의 재활용에 해당하는 용어가 뭐냐면 리커버리예요. 영어는 리커버리 밑에 리유스가 있고 리사이클링이 있고 에너지 리커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재활용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직도 전문가 중에서도 리사이클링하고 리커버리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EU의 법률이나 보고서에서 리커버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이건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커버리 레이트가 얼마다, 리커버리 레이트가 70%다. 이거는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된 그 재활용률을 의미해요. 리사이클링 레이트다 그러면은 이거는 물질 재활용률을 의미해요. 영어에서는 이 용어 사용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외국 제도를 볼 때. 최근에 EU의 디렉티브에서의 변화는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 패키지가 작동이 되면서 2018년에 자원순환 관련된 EU의 디렉티브가 다 바뀌었어요. 거기서 걔들이 디렉티브에서 타겟, 목표를 제시해요. 2025년, 2030년까지의 뭐 얼마 하겠다는데 2018년 이전에 이제 폐기물 지침, 폐기물 디렉티브가 2008년에 개정됐는데 거기는 리커버리 레이트가 75%, 리사이클링 레이트가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 타겟. 물질 재활용은 50% 하고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된 걸로는 70% 할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근데 2018년에 디렉티브가 개정되면서 리커버리가 제거됐어요. 리사이클링 레이트만 단일 타겟으로 제시를 해요. 요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이 몰라요. 에너지 회수까지 포함된 거는 자원순환 목표치에서 제거한 거예요. 오로지 물질 재활용 타겟만 오겠다는 거예요. 물질 재활용이 자원순환 패키지, EU에서 순환경제가 대두되면서 물질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폐기물의 이해, 이거는 한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핵심만 드는 거고요. 자,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관리해요. 그럼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 책임이죠. 그러면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 같은 폐기물 처리 시설 자기가 직접 지어가지고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게 싫으면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 폐기물 처리업자죠.
재활용을 하게 되면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되는 거고, 처분을 하게 되면 폐기물 처분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이동해서 위탁 업체까지 이동을 해서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출자 처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자 보고 처리하라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 절마들이 제대로 처리할까? 쓰레기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불법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죠. 우리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걔들은 우리 보고 쓸데없이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혹시라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린 공무원의 그런 걱정이 서며 있는 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뭐냐? 사업장 폐기물의 감시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감시를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막 계속. 지금 원래 최근에 또 강화됐어요. 왜? 의성 쓰레기상 비롯해서 쓰레기 불법 처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여기서 더 막 엄청나게 여기를 반영을 못 시켰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기본적인 감시의 책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은 크게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먼저 배출자 신고해요.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들이 얼마만큼 배출될 거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일종의 폐기물 처리 계획과 같은 거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배출될 때 배출될 때마다 올려요. 배출자는 저희가 이번에 쓰레기가 얼마큼 나왔는데요, 누가 운반하고요, 요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서 요게 어떻게 처리될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해요. 이걸 보고를 해요. 그러면 쓰레기를 가져가는 애들은 제가 몇 월 며칠 날 얘한테 요걸 받아가지고요, 몇 월 며칠 날 얘한테 줬어요. 또 올려요. 그 다음에 받은 애들은 제가 요 몇 월 며칠 날 얘가 배출한 거를, 얘가 운반한 걸 받아서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이게 올바로 시스템이에요. 올바로 시스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해서 배출자, 수집, 운반자, 처리자가 실시간으로 언제 폐기물이 배출되어서 어떻게 이동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전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배출자가 입력하고, 수집 운반자가 입력하고, 처리자가 입력하고. 이게 그런 자료가 앞뒤가 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은 파탄이 난 거죠.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하나하나 아기가 맞추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이동 흐름을 전산으로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올바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폐기물이 딴 곳으로 새지 않고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관 기간이나 보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쓰레기는 니들이 사업장 규모가 얼마니까 이 이상 더 받지 말고 며칠 이상 더 쌓아두지 말고 뭐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처리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를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쓰레기 종량제도 지금 설명을 하려면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제가 활동가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개념이 주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쓰레기 종량제는 두 가지 원칙이에요. 두 가지 원칙이에요. 재활용품은 공짜로. 그러면 공짜로 배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하에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한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행위예요. 종량제 봉투 안에 쓰레기 처리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 시작했죠? 1995년 1월 1일. 올해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된 지 25주년이 됐네요. 나름 이제 의미 있는 해죠. 그때 이제 쓰레기 종량제 처음 시행되었을 때 조선일보가 무식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지자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폭리를 취한다. 종량제 봉투 원가가 뭐 20원인데 저걸 400원에 판매한다. 그런 무식한 왜 이게 폭리 왜 이상한지가 다 이해되시는 거죠? 표정이 지금. 그러니까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투 속에 쓰레기 처리비를 집어 넣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자가 수지 분방부터 시작해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비용 전체를 배출자가 다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종량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배출자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몇 프로를 부담하고 있냐 라고 하는 개념이 주민부담률입니다. 주민부담률이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 한 30% 정도 돼요. 즉 종량제 봉투를 수지 운반해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원이다. 그러면 주민들은 30원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 70원은 그냥 지자체가 일반 재정으로 메꾸는 거죠. 지자체가 계속 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아서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소각이나 매립하자 이렇게 쓰레기 관리 우선순위를 정해놓잖아요. 근데 재정 투입은 밑에서부터 시작돼요. 일단 먼저 소각 매립할 수 있는 인프라 유지에 모든 재정을 먼저 꼬라박아 놓고 나머지 돈이 남으면 재활용, 재사용 이렇게 가느냐. 지자체 재정은 이런 순위로 간다고요. 그런데 주민 부담률 자체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쓰레기를 줄이거나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민 부담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 청소 재정에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즉 배출자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배출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공공이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공공이 고유로 투자해야 될 곳에 대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동네마다 재사용 가게 인프라를 깔아줘야죠. 공공으로. 그런데 못하잖아요? 기껏 재사용이 중요하니까 기껏 하는 게 1년에 300만원, 100만원 지원해주면서 녹색 벼룩시장 이런 거 행사비 단체들한테 생활 분야나 이런 곳에 행사비 지원하는 걸로 재사용 정책이 끝나요. 이런 게 바로 지자체 청소 재정의 기본적인 부족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리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시간, 일주일 뒤에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아마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일회용품 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과 관련된 규정은 일단 일회용품이 법률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커피숍에
빨대, 그다음에 커피 주는 스틱, 이거 왜 규제 안 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단 규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원절약법의 일회용품의 규정에 일회용 빨대하고 스틱이 빠져 있어요. 일단 여기에 일회용품이 들어가야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회용품의 정의 안에 일회용품이 들어가야 돼요. 일회용품 규제도 일종의 파스티브 방식의 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일회용 비닐 식탁보 생분해성 수지 제품 제외될 때 있죠. 생분해로 만든 비닐 식탁보는 일회용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규제 대상 사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 비율이 뭐냐? 다음 규제 대상 사업장이 뭐냐? 다음에 일회용 규제의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일회용 규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대상 사업장이 명시가 되는 것은 일단 사업장 밖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서의 규제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규제 방법은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마, 금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용을 하는데 공짜로 쓰지 마 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참고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규칙 별표에서 자원절약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이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에 관련된 규정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식품 적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식품 적개급은 그냥 일반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카페라든지 패스트푸드들 모두 다 식품 적개급을 불러요. 그럼 이 식품 적개급은 대상 일회용품은 모두 다 사용 억제입니다. 법률에서는 사용 억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사용 억제라고 하는 내용은 사용 금지를 뜻합니다. 원래 환경부가 법 만들 때 사용 금지라고 올렸어요.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법제처에서 야, 사용 금지라고 하면 국민들이 놀래. 센 워딩은 안 돼. 그렇게 해서 금지를 억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용 억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용 금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일회용 컵부터 시작해서 쭉 가부터 시작해서 사까지는 사용 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법률, 그러니까 다른 조항에 보면은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쓸 수 있다라고 예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 조항이 합쳐지게 되면은 매장 내에서는 이 일회용품을 사용을 못하는 거고, 테이크아웃 하거나 배달할 경우에는 이 일회용품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사용 억제는 매장 내에서만 사용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일회용 컵에 보게 되면은 합성수지컵 및 금속 밥컵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가 빠져 있습니다.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뺐어요. 따라서 종이컵은 법률적인 규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매장 내에서 종이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가 작년 11월 달에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에서 이제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종이도 집어넣겠다는 소리예요. 갈로 안에. 원래 종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명박 때 종이를 뺀 거거든요. 그걸 다시 집어넣겠다. 그렇게 되면은 매장 내에서도 종이컵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접시나 용기에 보면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너무 컵만 집중을 하시면서 종이 용기는 살짝 잘 반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스킨 라빈스가 골치아프라고 아이스크림 담는 거 종이 용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매장 내에서 아이스크림 종이 용기에 담아서 먹으면 뭐예요? 법률위반이에요. 다음에 수저, 포크, 나이프 다 흘리잖아요. 아이스크림 일회용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로 아이스크림 퍼먹으면 불법이에요. 소비자가 불법인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그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규제 대상인데 그 규제를 누가 하냐? 지자체가 하고 환경부도 아니고 지자체가 단속을 해요. 지자체가 단속을 안 하면 단속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개 그냥 여론이 움직이는 품목 위주로 그냥 봐요. 그러니까 일회용 컵이 여론이 이슈가 되면 일회용 컵만 봐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인데 무상제공 금지인데 이게 작년 12월달에 추가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업까지 했었어요. 이게 왜 생겼냐? 재가정 때문에 생겼어요. 작년에 쓰레기 대란 사태 터지고 나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다 줄여야지 막 얘기하면서 막 하다, 야 재가정도 일회용 비닐봉투 써, 새끼 저 불법이야 막 하는데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재가정은 식품 적개급으로 분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식품 적개급은 일회용 비닐봉투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가정 때문에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이제 무상 제공 금지, 공짜로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겼으니까 올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하면 사실 올해 모니터링 해봤어야 돼요. 지자체가 지도 점검 제대로 하는가. 지금 이제 도매 및 소매업이잖아요. 도매 및 소매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이런 유통매장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경우에는 무상 제공 금지인데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 억제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50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슈퍼마켓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장 면적이 50평 이상의 슈퍼마켓.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도소매업은 매장 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 10평, 165, 50평 이렇게 매장 면적에 따라서 구간별로 내용이 달라요. 33제곱미터 이하는 규제 미만, 규제 제외. 그러니까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막 나눠줘도 돼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33제곱미터 미만이면 까만 비닐봉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막 공짜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못해요. 10평에서 50평 사이는 무상 제공 금지. 써도 되는데 공짜로 나눠주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은 금액을 얼마로 해야 돼? 그거는 파는 사람, 사업자 마음대로. 예전에 이제 저희가 NGO 환경단체 차원에서 주장했던 거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의 비닐봉투에 대해서 유상 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처럼 금액을 명시하자. 다 20원에 판매하는데 20원 비닐봉투 한 장에 20원 매겨가지고 그게 비닐봉투 사용 억제 효과가 있겠냐. 그냥 장당 100원 뭐 이런 식의 좀 시원하게 금액을 때리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게 강한 규제라고 해서 정부를 받기를 치료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 무상 제공 금지에서 그냥 그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 유사로를 판매하는 소리잖아요. 유사로 판매하는 게 이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벌칙적인 개념으로서 비용을 부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라고 하는 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컵 보존금제라든지 유리병 보존금제를 할 때 소비자가 다시 판매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 않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 했었냐 100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회용 또 보증 문제도 아마 설문조사하면서 막 그거 할 거예요. 그럼 비닐봉투 판매, 유상 판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그 규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다음에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예요. 그냥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만 보게 되는데 독특한 게 뭐냐면은 포장 공간 비율 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에서 포장 공간 비율 기준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상품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더 어려운데 일단 여기서 포장 공간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포장 공간 비율은 제품 포장재와 제품의 부피 사이에 남는 공간이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 포장 공간 비율이 크면 클수록 남는 빈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이라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네. 합성수지 연차를 줄이기는 거의 사문화된 제도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원래 강화된 제도가 되고 있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활용을 방해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부가에 제조 수입 판매 금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음료의 경우에는 유색 페트 등 사용 금지 PVC 포장재 일부 사용 금지 이런 식의 금지 제도가 되어 있고요. 요건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이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용이한 거, 재활용이 어려운 거 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등급이에요.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나쁜 거. 그러니까 재활용 우수와 재활용 어려운 거 사이에 여기서 규정되지 않는 요 사이에 있는 건 재활용 보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서 부담금 제도한테 생각 한번 합시다. 보정금 제도도 그런 겁니다. EPR 제도와 관련해서는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이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EPR 이해에서의 핵심이에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책임과 재원 조달의 책임. 물리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가 나왔을 때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따로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선별을 해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죠. 이 물리적인 과정을 누가 할 거냐? 생산자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은 지자체가 할 거냐?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의 책임은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선별해서 재활용하는데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거와 관련해서 EPR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책임의 주체, 재원 조달의 주체, 이게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EPR의 유형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강한 EPR,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제도, 가까운 국가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물리적 책임과 재원 조달의 책임을 모두 생산자가 100% 다 부담하는 유형. 그러니까 가정에서 EPR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참치캔을 예를 들면 참치캔이 EPR 대상이다. 그러면 그거를 소비자가 분리 배출했을 때 이것을 수거해서 선별하고 하는 책임을 누가 하냐면 생산자가 직접 해요. 지자체가 안 합니다.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한 수직 운반자가 해요.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100% 다 부담을 해요. 독일의 경우에 심지어 지자체가 그냥 우리 땅 빌려줬잖아 하면서 생산자들로부터 임대료까지 받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유형이 이제 독일식 EPR의 유형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생산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리고 약간 수거 체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독일의 EPR과 관련해서 DSD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DSD가 왜 DSD냐? 제일 끝에 D는 도이칠란드라고 하는 독일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DS는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요. 왜 듀얼이냐?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쓰레기는 생산자가 수거 운반까지 다 하는 거고, 생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쓰레기는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수집 운반 처리하는 시스템과 생산자가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이중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듀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듀얼 시스템이 1991년에 독일에서 EPR이 처음 시행되면서 이렇게 듀얼로 형성되는 건데, 후발주자들이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독일이 하는 걸 보니까 저거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일단 수집해서 선별하는 것까지 물리적 책임은 지자체로 단일화시키자.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집 운반 선별까지 다 해요. 대신에 생산자가 지자체한테 해당 비용을 보상해주자. 요게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 번째가 이제 일본이에요. 91년에 독일이 하고 94년에 프랑스가 하고 95년 이때가 이제 일본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보기에는 프랑스 시스템도 돈이 너무 들어가. 누구 관점에서? 생산자 관점에서. 그래서 생산자들이 EPR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랄지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EPR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해서 선별하는 단계까지의 물리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은 다 지자체. 다음에 이것을 선별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걸 재활용시키는 책임은 생산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크게 세 가지 유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냐? 되게 애매해요. 어디에 속하는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3년에 EPR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원래 EPR의 핵심은 수집과 선별을 관리하는 겁니다. 왜? 수집과 선별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재활용 단계에는 시장 메커니즘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집과 선별 쪽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자체가 할 거냐, 아니면 생산자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와 생산자의 협동 모델로 갈 거냐.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EPR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되냐, 아파트는 민간에서 그냥 해버려요. 다음에 단독주택가는 지자체가 해요. 이미 수집과 선별 시스템에서 민간과 지자체라고 하는 이중 시스템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 아파트의 비율이 높아요. 비중적으로. 그리고 나서 재활용 업체를 물량에 등록하고, 이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공무상까지 존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수집과 선별 단계에서 도저히 이거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마침 2003년도는 그 재활용 시장의 중국발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였죠. 그래서 생산자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돈만 좀 재활용 시장에 던져주면은 전체 잘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EPR은 그냥 재활용 끝단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수집, 선별, 재활용이 되는 건데, 유럽의 EPR의 시장과 지금은 수집과 선별을 생산자와 지자체가 같이 관리하는 이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재활용 시장의 끝단을 관리하는, 그리고 재활용 업체한테 지원금을 던져주면 재활용 업체들이 여기서 그 재활용 체계에 따라서 트리플 다운이 될 거다.
여기서 100원을 던져주면은 매입 단가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혜택이 아래 단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EPR 시장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지금 2018년에 쓰레기 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수집과 선별 단계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EPR, 한국의 EPR의 체질이 재활용 시장의 끝단 관리에서 수집 선별 단계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EPR의 쟁점입니다.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분리배출 표시 하나만 더. 요거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까 이제 재활용 용이성 이렇게 4가지 부분을 든다고 했죠. 재활용 최고수, 재활용 고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그게 평가 결과가 내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 밑에 위나 밑에 표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나쁜 표시가 붙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활용 나쁜 표시가 붙을 유력한 부분은 누구냐면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이 제도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분리배출 표시로 무임성차한 인간들, 업체들을 지금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을 때 이걸 얼마만큼 잘 모니터링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분리배출 표시 제도 자체가 지금 또 자체적인 문제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분리배출 표시 제도하고 재활용, 아까 전에 분리배출 잘 되냐와 관련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스터디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생산자한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진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 실태를 알았을 때 소비자들이 강한 분노를 제기할 수 있는 몇 개의 악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의 단체의 활동 차후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